오늘은 ADHD에 대해서 뭐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병 같지도 않은 이 병이 어떤 역사를 가졌나.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신과 의사 수전 정입니다. 부모님들이 이 병에 대해서 이 질병이 어떤 것인가를 좀 아실 수가 있게, 이제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났을 때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해방됐을 때죠. 1945년 정도. 그때 세계에 많이 뇌염이 돌았습니다. Infection of the brain입니다. 이 Japanese B encephalitis 뇌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서바이브한 사람들을 보니까 이제 살아나서 생명은 있는데 그전엔 안 하던 행동들을 하더래요.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하고 뭐 손을 자꾸 이렇게 움직인다던가 왔다 갔다 한다던가 정신 차려서 뭐 얘기를 하는 것도 잘 듣지 못하고 뭐 이런 게 있어서 참 이상하다. 왜 이럴까? 그러고서 이제 피검사도 하고 뭐 두뇌 CAT스캔도 하고 뭐 이건 별로 큰 문제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참 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공연히 부산하고 뭐 집중도 힘들고 이제 이런 환자들을 이렇게 보다가 가만히 보니까 어떤 애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런 애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뇌염 앓았던 환자들한테서 보이는 현상이 태어나고 뇌에 문제가 없는 애들도 이제 이런 게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애들 중에서 어떤 애들은 손은 오른손으로 밥을 먹는데 공을 던져주면 왼쪽으로 발로 차더라. 우리 두뇌는요, 좌뇌와 우뇌가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좌뇌와 우뇌가 두 가지가 다 서로 일을 같이 했었는데 한참 이제 요즘은 좌뇌를 쓰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오른손잡이들입니다. 지금도 우뇌가 더 우세한 사람들은 이제 왼손으로 쓰지요. 우리가 보는 뭐 어떤 대통령이라던가 뭐 어떤 사람들은 한 10 내지 20%? 한 5분의 1? 뭐 이런 경우에 왼손을 잡인데 그거는 그 도미넌스라 그래요. 두뇌 우선된 데가 오른쪽입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보니까 그러면 왼쪽이 우세하면은 또 오른손 쓰고 오른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눈도 되게 오른쪽을 많이 쓸 거고. 그런데 얘네들은 웬일인지 오른손 쓰면서 왼발 쓰니까 도미넌스가 양쪽으로 다 있는 거죠. 어떤 점에는. 그러니까 이걸 이제 크로스 도미넌스다. 이렇게 가지고 교체됐다. 그 도미넌스가 우세된 게. 이제 이런 현상도 있더라. 그래서 보니까 그래서 이게 뭐 할 때 보면은 뭐 이렇게 행동하는 것도 조금 이제 둔하고 뭐 이렇게 뭘 잘 하지를 못하더라. 그래서 이런 걸 얘네들이 혹시 브레인에 약간 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한동안 이런 아이들을 Minimum Brain Dysfunction, 그래서 MBD, 최소 두뇌 질병 뭐 이런 이상한 이름으로 불렀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교육을 받은 어떤 분들은 그 전에 LA에서 에듀케이셔널 뭐 굉장히 유명한 분이 있었는데 그 말을 그대로 쓰던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카이저에 들어갔을 때 이제 이렇게 환자들한테 이제 옛날 거 레코드를 가져오라 그러면은 그런 걸 보내는 분이 있었었죠. 지금은 그런 거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큰 병도 아니고 그런 문제가 나중에 큰 이제 그 지장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역사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는 ADHD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게 된 그 배경을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이런 것이 학문의 발달을 갖다가 가져오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유심히 들여다보고 남들은 지나가지만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다음에 공부를 하고 뭐 그러다 보면 노벨상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다음에 이제 태어나는 아이들을 이제 열심히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한 7명, 100명 중에서 7명 아이들은 어떤 애들은 보니까 딴 애들보다 약간 행동하는 게 조금 더 이렇게 활발하고 조절이 잘 안 되고 그다음에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한 2살 정도 자기 나이보다 어리게 행동을 하고 그다음에 또 굉장히 예민하고 이런 아이들은
그 다음에 아무리 잘못한 걸 말해줘도 똑같은 실수로 계속하고 이런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을 갖다 이제 쭉 보니까 한 반 정도, 60% 정도는 어른이 돼서도 계속 그게 계속되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린 시절에 이제 태어나서 이렇게 있지만 계속 그거를 유지하면서 이제 계속되는 것을 우리가 Neurodevelopmental Disorder라고 부릅니다. 신경 발달성 장애입니다. 두뇌가 발달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으면 그것이 이제 어른이 돼서도 계속되는 거죠. 신경 발달 장애 증상 중에는 주의산만증 말고도 몇 가지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일 심한 것이 이제 지적장애, intellectual insufficiency. 과거에는 그거를 조금 다른 이름들로 불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적장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속하는 것들이 어떤 게 있냐면은 소통장애, communication disorder. 듣기를 잘못하거나 어떤 사람들은 듣기는 하는데 말을 표현을 못한다거나 아니면 말 더듬는 스터터링이라고 그러죠. 말을 더듬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다 그 소통장애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자폐 문제. 그러니까 지금은 그 자폐가 그전에는 아주 심한 것도 있고 마일드하게 무슨 에스퍼거 신드롬 같은 것도 있었는데 이걸 통틀어서 요새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그 레인지가 있습니다. 아주 똑똑하고 뭐 지금 유명한 미국에 돈 잘 버는 사람이 지금 high function autism이라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지요. 누군지 지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아주 그 말도 잘하고 뭐 별로 알 수가 없는데 가끔 그 대화를 하거나 그럴 때 언어를 이렇게 주고받는 것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autism이라는 병은요, theory of mind라는 그 현상, 저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할까 하고 내가 미루어서 알 수 있는 능력이 대개 3살 반쯤에 생기는데 그것을 못하는 것이 지금 자폐입니다. 어쨌든 그런 자폐, 그 다음에 주의산만증, 그 다음에 학습장애, 그 다음에 틱이 생기는 것, 뚜렛 신드롬 같은 운동장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신경 발달성 장애에 들어가는데 이제 주의산만증도 거기에 들어간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DSM-3까지만 해도 주의산만증에는 ADHD가 있고 ADD가 있다. 그러니까 주의산만 행동항진증이 있고 그 다음에는 주의산만만 있는 경우는 ADD다. 이제 이렇게들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거에 진단을 받았던 사람들은 우리 아이는 ADD지 ADHD가 아니에요. 이제 이런 어머니들이 아직 가끔 계십니다. 지금 이제 그런 자녀들이 벌써 40세, 30세가 됐지요. 그러나 어쨌든 나중에 이제 우리가 1990년대 굉장히 이제 우리가 두뇌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해가지고 1994년대쯤에는 이게 ADHD라던 거는 ADD나 ADHD나 결국은 같은 병인데 바깥으로 표현되는 것이 어떤 애들은 하이퍼액티브한 타입이 있고 어떤 애들은 부주의한 것만 있기 때문에 인어텐티브 타입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두 가지가 다 있는 타입이 있고 컴바인드 타입. 이래서 이제 이렇게 된 거다라고 알게 된 것이 1994년 DSM 4번이 나왔을 때입니다. DSM이라는 건 뭐냐면 Diagnostic Statistical Manual, 그러니까 정신건강의 통계 및 열람, Statistical Diagnostic 진단명이죠. 그래서 그거를 갖다 이제 변호사들이 쓰는 그 육법전서 비슷하게 이렇게 한 책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는 뭐 환자들이 쓰실 필요는 없지만 대개는 의사들끼리 아니면 의사와 뭐 다른 분야에 있는 전문인들, 소셜 워커라든가 사이콜로지스트라든가 변호사라든가 선생님들, 이런 분들하고 서로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려면, 소통을 하려면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많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ADHD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왜냐면은 정신과는요, 이게 그냥 한 군데 이렇게 딱 머물러 가지고 그냥 뭐 돌에다가 이렇게 써놓은 것처럼 그냥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두뇌에 대한 지식이 많아질 때, 그다음에 사회가 변할 때, 왜냐면 정신과는 이 자기 그 외부의 사회와 굉장히 관계가 많거든요. 그래서 DSM-2에서 3로 변할 때는 주로 그 큰 변화가, 그때까지는 동성 연애자들, 호모섹슈얼리티를 정신과 병으로 쳤었지만 그 후에는 이것은 병이 아니다. 단 만일 호모섹슈얼리티 때문에 만일 우울하면은 그거는 depression related with homosexuality지 그 자체를 병으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변한 것이 그때 DSM 2번에서 이제 3번으로 변했던 겁니다. 사회의 변화, 그러니까 우리 환경에 그만큼 우리 정신은 많이 영향을 받으니까요. 그 다음에 우리가 두뇌에 결국은 생각하는 것, 느끼는 것, 우리 행동하는 것이 다 두뇌하고 관계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뇌에 대한 우리의 그 지식이 늘어갈 때 그것으로 인해서 많이 이제 알게 되니까 지금 ADHD의 그 역사가 변해 나온 것도 이 DSM의 변화하고 이게 많이 관계가 되는 겁니다. 진단을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개 이제 아이들의 그 하이퍼액티브하고 임펄시브, 충동적이고 행동항진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되게 학교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은 비슷한 나이의 애들을 쭉 보시기 때문에 이 비교가 금방 되십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보통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을 때는 그냥 되게 놔두십니다. 그러니까 이너텐티브 타입인 애들 중에서는요, 이제 어떤 아이들은 그 생활지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얘는 꼭 A를 받을 만한 머리가 있는 아이인데 되게 B를 맞아요. 이렇게 오는 이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공상하고 이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그 일지 쓰시는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희 정신과 의사들에게도. 어떤 선생님들은 이제 3학년 특히 됐을 때 얘가 가만히 앉아서 선생님이 하라는 것을 시작할 때 같이 시작도 못하고 끝낼 때도 같이 끝내지 못하고 숙제를 내주면은 필요한 것들을 집에 가지고 와서 숙제를 할 수 있는 그 준비물도 안 가져가고 또 했다 하더라도 어떤 아이들은 가지고 오지를 않는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되면은 당장 아이가 공부하는데 생활하는데 지장이 오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선생님들이 대개는 이제 부모님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한번 가셔서 아이를 정신과 의사나 소아과 의사 중에서도 요새는 미국에서는 이제 developmental pediatrician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소아과 하면서 특히 이제 청소년이나 그 발달 단계에 있는 애들 중에서 뭐 자폐 증상이 있다던가 주의산만 증상이 있다던가 지적 장애가 있다던가 뭐 이런 사람 애들을 빨리빨리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소아과 트레이닝을 시키는 그런 과가 생겼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소아정신과 의사가 굉장히 미국에 지금 드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이제 앞으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그 분야인데요. 왜 그러냐면 정신과 레지던트 4년 하고 나서 다시 또 2년을 해야 되거든요. 소아와 청소년 정신과를 하려면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의과대학 다닐 때 이제 많이 그 빚을 지기 때문에 빨리 나와서 일을 해가지고 이제 갚아야 되니까 하고 싶어도 잘 못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이 남편이 다시 무슨 뭐 그 브레드위너고 그런 경우는 이제 2년을 더 할 수도 있지만 남성분들 중에서도 어떻게든지 그걸 하고 싶은 분들이 하긴 하는데 조금 숫자가 적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제 소아 정신과 의사가 부족할 때는 지금 말씀드린 그 developmental pediatrician들한테도 갈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가보세요. 그러면은요, 보통 때 조금 걱정을 하시고 아이에 대해서 얘가 혹시 ADHD가 아닌가라고 생각해가지고 공부를 하셨던 부모님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면 자기가 이거는 내가 잘못 아이를 기른 것도 아니고 뭐 아이가 나빠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거는 두뇌의 문제고 뉴로 디벨롭먼탈 신경 발달 장애 때문에 오는 거니까 공부를 하시고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치료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같이 의논하고 그러는 것이 아주 유연하게 잘 됩니다. 그리고 이런 그 부모님들은요, 대개는 이제 저희가 behavior 체크리스트를 드립니다. 선생님들한테 가셔서 얘가 공부 시간에 제자리에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 그러면은 거의 없다. 가끔 그런다. 뭐 굉장히 많이 그렇다. 뭐 이제 아니면 전혀 없다. 네 가지로 해서 체크를 합니다. 그게 이제 행동 observation, behavior checklist인데요. 그 선생님한테 가지고 가가지고 그거 하는 것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면 여기서는 학교에서 이런 아이들을 알면 빨리 치료를 해줄 수가 있고 도와줄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선생님들이 그런 거를 웰컴합니다. 그래서 체크를 해주셔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보기 어떻더라고 오히려 옆에까지 자세히 또 설명까지 해주셔가지고 이제 이런 가지고 오십니다. 그러니까 의사로서는 그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왜냐면 아버지 어머니한테도 이제 그걸 집안에서는 얘가 어떤가를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이제 체크를 해 오십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중요한 거는요, 아버지가 가령 저기 혼자서만 외아들로 태어나서 자랐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부산하고 힘든 건지 잘 모르십니다. 혼자밖에 없었으니까. 그런데 엄마는 10명이 있는 자리에서 이제 뭐 많은 이 히스패닉 환자들은 많은 아이들 사이에서 태어나고 뭐 자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예민하지요. 백그라운드에 따라서 아버지나 어머니들은 생각하는 게 조금 다르실 수도 있습니다. But that's okay. 왜 그러냐면은 ADHD를 진단을 하려면은요, 적어도 2군데에서 문제가 있어야 됩니다. 학교에서만 문제가 있고 집안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게 ADHD가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럼 학교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이가 그 환경에 적응을 못하는 경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집에서는 문제가 있는데 학교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 주의 산만증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문제일 수가 있죠. 그래서 적어도 학교, 그다음에 집, 아니면 학원, 어떤 때는 이제 운동 코치한테도 이걸 좀 해오라고 그러고, 가능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요, 브라더나 시스터한테도 이걸 해달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한국 부모님 같은 경우는요, 특히 어머니들은 이 좀 주의 산만증이 있나 없나를 조사하는데 대부분 애가 문제 하나도 없다고 다 no, nothing, 프로블럼이 없는 거로 이렇게 다 표시를 해서 오세요. 다른 그 이미그런트들, 이민 오신 분들 중에서 이 ADHD에 대해서 별로 이제 지식이 없거나, 우리 아이가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걸 써서 냈다간 큰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한국 분들은요, 전부 다 문제가 없는 거를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거는 진단하는데 큰 도움이 별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한테 그걸 가지고 오셔도, 저 같은 경우는요, 벌써 이걸 보면은 특히 티네이저들 때는요, 부모님들은 전부 다 자기의 wishful thinking, 원하는 아이의 행동,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없는 거로 이렇게 표시를 하시는 수가 많고, 아버지 같은 경우도 엄마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는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아니면 운동 코치가 아니면 학원 선생님 뭐 이런 분들이 하시는 것들이 조금 더 객관적일 수가 있는데, 이거 가지고 진단은 안 합니다. 이제 이거는 참고로 할 뿐이고, 정말 진단은요, 정신과 의사가 아이하고 앉아서 이야기하면서, 어린아이일 때는 플레이도 하고 부모님하고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가족력, 과거력, 그 다음에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출생 전, 그 다음에 출생 후 자라면서 어땠나, 디벨롭먼탈 히스토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진단은요, 정신과 의사가 본 evaluation, 정신과 감정입니다. 그런데 아까 지금 말씀드린 무슨 체크리스트라든가 학교 선생님들이 쓴 그 생활일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참고로 합니다. 그러나 학교 선생님들은 절대로 ADHD 진단을 하시면 안 되고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의학적인 질병입니다. 그리고 아무나 ADHD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교회 사람들은 아이가 이거 재미없는 데 와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고 뛸 수가 있고 그러는데 그것만 가지고서는 진단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교회와 학교의 집안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이제 그 정신과 의사의 진단에 따라서 진단이 되는 거죠. 우선 그래서 진단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는요, 학교에서 이제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학교에다 이 산만증 진단을 받으시면은 알려주시면은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아이가 이제 교육에 많이 떨어져 있다 그러면은 IEP라는 걸 학교에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Individual Education Plan. 개인적인 교육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딴 거는 다 잘하는데 수학이 좀 문제가 있다던가 이 아이가 전체적으로 다 떨어져 있다던가 그러면 스페셜 클래스에서 얘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504 계획 플랜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법에 의하면 어린아이가 어떤 장애 현상 때문에 교육을 못 받게 되면은 학교는 모든 힘을 다해서 최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 Federal Law, 연방 정부법 504 법령 그 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ADHD가 있다 그러면은 아이가 눈이 멀었던가 아이가 귀가 안 들린다던가 벙어리라던가 아니면 한쪽 발이 짧아가지고 뭐 걷기가 힘들다던가 이런 것만 장애가 아닙니다. ADHD도 disability에 들어가기 때문에 학교에서 얘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아이가 시험을 쳐야 되는데 이게 어텐션이 안 되니까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한테는 시간을 조금 더 준다던가 아니면 시끄러운 데서는 얘네들이 이게 주의가 산만하니까 도저히 시험 치기가 힘들다. 조금 조용한 데서 시험 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 환자 같은 경우는 아이가 이제 한 15분, 20분 공부하다 보면은요, 막 그다음부터는 막 몸이 뒤틀리고 그래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교장 선생님한테 이거 갖다 주고 올래? 아이가 그럼 그거 들고서요, 신나게 걸어가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한테 가지요. 그러면은 교장 선생님도 벌써 딱 압니다. 그러면은 너 정말 저기 와서 이거 도와줘서 고마워. 내가 상으로 스타를 하나 준다던가 애가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럼 가도 돼. 오면은요 운동을 하면은 그 도파민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이가 벌써 한 15분 20분 있다가 5분 쉬었으니까 그 다음에 새로운 기분으로 다시 주위 산만이 많이 도와줍니다.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이렇게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들도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미 얘네들하고는 IEP로 해서 결정이 된 거니까 다 알고 있지요. 왜 얘가 왔는지, 왜 이것이 필요했는지 이런 식으로 아이를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504 플랜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한국에 오신 부모님들은요, 제가 이제 편지를 써드릴까요? 그래요, 학교에다가. 가장 빠른 게 빨리 연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막 질색을 하세요. 학교에 알리지 말라고. 그러면 이제, 네, 그럼 좀 두고 보지요. 그러는데, 그 다음에 아이가 이제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자꾸 공부는 못하고, 뭐 이렇게 되면은요, 또 약물 치료는 이제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한국 부모님들이 참 약물 치료하는 것을 갖다가 특히 이제 모든 이미그런트들, 그 멕시칸들도 그렇고요. 이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좀 그런 분들은 다 이해를 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요, 들어올 때부터 no medicine, no medicine 이러면서 저희 방에 들어오십니다. 약 안 쓰겠다고. 그런데 이 약들을 작은 양부터 시작해가지고 차차차차 올라가면서 부작용이 있으면 끊고 또 다른 약을 쓴다던가 좀 쉬었다 쓴다던가 이러면은요, 얘가 지금 병이 뭡니까? 이 전두엽이 하는 일이 주의를 집중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하고 기억하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계획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밑에서 동물 뇌에서 올라오는 감정을 이 두뇌가 이렇게 제압시켜야 됩니다. 눌러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하려면은 이 전두엽에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나와줘야 돼요. 근데 이 도파민이 뭐냐면 어른들에서 아침에 깼을 때 정신이 안 났을 때 커피 쫙 마시면은 정신이 번쩍 나지 않습니까? 커피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보통 때는 도파민이 다 이렇게 나와주는데 얘네들이 특히 뭐 게임을 한다던가 뭐 텔레비를 본다던가 친구하고 놀 때는 또 많이 나와요. 그런데 지루한 거 할 때, 예를 들면은 공부 시간에 뭐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한다던가 문제 푼다던가 집에 와가지고 숙제한다던가 지루하고 펀이 없을 때는 도파민이 안 나와줍니다. 그러니까 참 자기들도 힘들지요. 얘네들이 공부하고 싶어하고 숙제도 하려고 그래요. 부모님도 기쁘게 해드리고 싶고 얘들도 다 칭찬받고 싶거든요. 이거는 자기가 어떻게 컨트롤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걸 설명을 잘 드려가지고 저는 근데 아이들하고 할 때 애들한테 먼저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이 어떤 때는 선생님 저 그 약 주세요 이래요. 그러면 부모님들은 어떤 점에서 그러면은 아이들이 그러면 조금 더 제 말을 들읍습니다. 그래서 저는 브레인 모델을 제 오피스에 가지고 있고 그 도파민이 나오는 걸 전부 다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거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보여주고 6살짜리 7살짜리들도요 그거를 보고 나면은 선생님 저 약 쓸게요 이래요.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그 다음에는 이게 좀 쉬워지십니다. 어쨌든 약을 쓰게 되면은 저는 학교에다 꼭 알리라고 그러죠. 혹시 약물 썼는데 부작용이 있거나 그러면은 선생님이 이제 알아서 널스한테 보내야 되고 간호실에 또 얘가 뭐 약 때문에 가령 뭐 어떤 때는 이제 머리도 아플 수 있고 드물지만 배도 아플 수 있고 그러면은 그것이 가능하다는 걸 금방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거를 알려야 되니까 학교에도 알립시다 그러면은 우리 부모님들이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거를. 그래서 우리 한인들이 물론 과거에 내 가족 아니고 다른 사람들 믿기가 어려웠다. 학교도 믿기가 어렵고 관공서도 믿기가 어려웠다. 이런 그 아픈 트라우마틱한 그 기억들이 있어서 그러신 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게 뉴로 디벨롭먼탈 디소더 아닙니까? 부모님 잘못 아니고요. 아이 잘못 아니고요. 대개는 유전입니다. 그리고 유전이 아니고 환경에서 오는 거는 아이가 1500g 이하 저체중으로 태어난 아이들. 그 다음에 물 마시는데 거기에 납 성분이 많았던 경우. 그러니까 이제 두뇌에 영향을 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엄마가 애 뵌 동안에 담배를 많이 펴서 그런 것도 있다 그러는데 대개는 그런 것보다는 엄마 자체가 주의산면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담배를 못 끊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유전에 의한 거죠. 대개는 유전에 의한 겁니다. 한국 분들 유전이 많습니다. 아이가요, 자기는 공부하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데 잘 안 돼서 너 왜 네 시스터는 잘하는데 너 왜 옆집에는 잘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못해? 그 이제 야단을 자꾸 맞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야단을 맞으면은요 도파민이 더 안 나와요. 그러니까 기억을 못 합니다. 처음부터 야단을 치시면. 야단을 치시려면은 뭐라도 칭찬할 게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하셨어. 야, 칭찬을 하면 얘네들이 도파민이 확 올라오니까 칭찬할 게 있어야지 칭찬을 하죠. 많이들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얘가 10살짜리 아니면 얘가 9살짜리라고 하면은 매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학교 가는 거 그거 정말 칭찬해 주셔야죠.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대개 2살 어리게 행동을 하는 것이 주의산면증 있는 애들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10살짜리가 8살짜리나 7살짜리 같이 행동하는 수가 많거든요. 그런데 10살처럼 행동을 했으면은 그건 정말 칭찬감이지요. 그 다음에 학교 갔다가 하루 종일 있다가 집에 왔다. 문제 없이. 그건 칭찬해 주셔야죠. 이렇게 칭찬을 먼저 하시고 그러나 오늘 무슨 일이 있었던 거는 조심해야 되겠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은 아이가 그거는 기억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야단을 치시는 거는요. 그때 도파민 하나도 없을 때 얘기를 하니까 똑같은 실수 계속 합니다. 너 지난번에 야단 맞았는데 왜 똑같이 또 잊어버렸어? 너 신발 주머니 왜 또 안 가져왔어?
미래에 대해서 그걸 기억을 하는 걸 못해요. 그래서 똑같은 실수 계속합니다. 러셀 바클리라는 이 심리학자에 의하면은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하고 같은 게 얘네들이다. 그러니까 조절이 안 되는 거죠. 자기가 스탑하고 싶은데 스탑 안 하고 남들이 얘기할 때 가서 끼어들거나 아니면 친구들이 뭘 하고 있는데 가서 불쑥 이렇게 되면은 애들도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친구가 별로 없습니다. 뭐 누가 가가지고 친구를 처음에 많이 사귀어요, 자기들이. 그런데 이걸 유지를 해야 되는데 쟤네들이 나한테 뭐 이렇게 탁 어떤 그 큐를 보냅니다. 아이들끼리 서로. 그러면 그거를 받으려면 내가 참 캄다운 돼가지고 그걸 받아야 되는데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너무 바쁘니까 그걸 못 받아들이니까 쟤네들이 떠나지요. 그래서 약물 치료를 하면 두 가지가 확 좋아집니다. 환자들이. ADHD 있는 아이들 중에서 첫 번째는 아이들이 글 쓰는 게 많이 좋아집니다. 라이팅. 왜 그러냐면은 아이들이 그 글 쓴다는 거는요, 굉장히 많은 그 주의가 집중되지 않으면 힘듭니다. 말만 해도요, 우리 두뇌는요, 몇만 년 전부터 별로 변한 게 없는 게 우리 두뇌입니다. 사회는 자꾸 변하고 막 우리 스트레스는 많아지는데 우리 두뇌는 아직도 옛날 그 동굴에서 살던 때 그 두뇌를 그때 쓰는데 이 글씨가 만들어진 거는요 몇천 년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말이나 이런 거하고 달라가지고 글 쓰는 거는요 정말 주의가 많이 집중되는데 그게 안 되다가 약을 쓰면은 도파민이 착 들어가니까 이게 글 쓰는 게 좋아지고, 두 번째, 친구를 오래 사귈 수 있습니다. 친구 사귀는 게 확실히 달라집니다. 어머니나 아버지들이 아이가 약 쓰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불안하니까 나의 앵자이티 때문에 아이들한테 약을 안 준다는 거는 어떤 점에서는 아이의 일생에 큰 영향을 끼칠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내가 안 하던 걸 아이를 시키려니까 겁나지요. 그리고 이런 잘못된 언론에서는 이 약은 뭐 나중에 마약 중독자 만든다 뭐 이런 소리들을 하는데 그분들이 모르는 소리입니다. 두뇌를 알면은 그런 소리를 안 하는데요. 왜냐면 주의산면증이 없는 사람이 이런 약을 썼다. 가령 암페타민 같은 거, 에드럴이라는 게 지금 미국에서는 쓰는데 한국에서는 못 쓰는 이유가 두뇌를 알면은요, 에드럴이 그 무슨 암페타민이나 코케인처럼 이렇게 스티뮬레이션 시키기 때문에 마약 중독자를 만든다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ADHD가 없는 사람들이 그걸 쓰면은요, 도파민이 지금 시커 있는데 더 이게 하니까 확 올라가겠죠. 하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자꾸 더 쓰게 되는 거죠. 하이 원에서. 주의산면증이 있는 사람은요, 그걸 쓰면은 캄다운 시키죠. 왜냐면은 프리프론탈 로브, 그러니까 우리 전두엽이 무슨 일을 하느냐면은 이게 캄다운 시키는 일을 한다고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서 올라오는 감정을 이렇게 캄다운 시키니까. 근데 그걸 보통 때 못 하던 아이가 이제 도파민이 들어와 가지고 그걸 할 수 있으니까 캄다운 돼요. 하이가 안 되고. 그리고 얘네들은 약을 뭐 15ml, 뭐 20ml, 리탈린 뭐 얼마를 썼다. 더 이상 쓰면 부작용 막 생깁니다. 그래서 그 양 이상으로 올라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마약 중독 안 됩니다. 이런 병이 있는데 치료를 안 받았던 아이들은 나중에 마약을 쓸 확률이 커지고 그런 아이들이 마약 중독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 두뇌에 대한 걸 잘 아시고 공부도 하시고 역사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 병을 우리가 ADHD란 말까지 생기게 됐나, DSM-4에서부터 이걸 알게 되시면은 이 병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필요한 것이 뭔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오늘 그것을 갖다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여러분이 질문할 거 있으시면 댓글에다 써주시면 제가 언제라도 대답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